안녕하세요. 종교학자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주술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면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정치인 가족이나 보좌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대통령 되려고 조상묘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90년대까지는 정감록이니 격암유록이니 송하비결이니 하는 예언서를 바탕으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든지 성이 뭐라든지 하는 식의 이야기도 유행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주변을 맴돌면서 유세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유튜브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이런 주술적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서 후보가 되어서 선거판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물음은 왜 이렇게도 정치 영역에, 특히 한국 정치 영역에 이와 같은 주술, 술수, 역술과 같은 것들이 자꾸만 관련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론적인 접근과 역사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주술에 대해서 다뤄본 학자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술이나 전복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원리가 있어서 그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테크닉을 말합니다. 황금가지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프레이저는 인간 문화가 주술, 종교, 과학의 단계를 거쳐서 점차 발전을 하고요. 마침내 과학이 주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술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서 흔적만 남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역사학자인 키스 토마스는 인간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따라 주술을 또 쇠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스는 현대 사회에도 이 불확실성이 강한 영역에는 여전히 주술적인 사고가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술이 비록 효과는 없더라도,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 효과를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불안을 줄여줄 수는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강한 환경에서 말이죠. 실제로 무당이나 역술인들을 찾는 고객들의 주류는 자영업자,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수험생 가족들입니다. 하나같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공하면은 아주 잘 되지만 실패하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죠. 한편 임금 노동자나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군 장성처럼 이 진급 대상자들은 또 점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현대와 같은 대의민주적 환경에서는 선거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술이 요청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거가 없었던 전근대 상황에서 주술과 정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주술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컸던 전근대 국가들은 아예 국가기구에서 이런 분야를 맡은 관리들을 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거를 받거나 아니면 과거를 통해서 뽑힌 술관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서운관, 관상감 등으로 불리는 기관에 속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기후 관측이라든지 달력 다루는 일을 또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천문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이 왕실의 무덤인 능묘, 그리고 관청 같은 것들을 어디에나 지어야 할지 풍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국가제사를 지낼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 왕비나 세자비가 될 후보들의 사주팔자나 관상을 해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에도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복자라고 불리는 점술가들도 있었고요. 풍수지리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땅지자를 써가지고 지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단골들을 상대로 사주팔자, 관상, 전복, 날짜 고르는 태길 같은 것들도 해줬고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술수들이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요,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가 되면 갑자기 수백 년 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예언서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게 정말 발견인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건지 모르죠. 거기에 새로운 국가가 어느 시기에 세워질 거라는 예언이 담겨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예언서에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일어난 직후에 발견되는 예언서가 훨씬 많았습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자기가 이씨왕조가 들어설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술사들이나 그런 책 예언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TF팀이 구성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주도했던 것이 국가주술사인 술관들이 속해 있는 서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이런 술사들이나 예언서들의 존재가 정치적인 위협이 됩니다. 주술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게 까딱 잘못 해석하면 지금의 왕조가 아니라 또 다음에 나타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17년 조선에서는 서운관과 민간에 소장된 예언서들을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소각된 책이 기록에 의하면 거의 2박스 분량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책을 만들거나 권력자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은 대개 출세욕, 권력욕을 가진 술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광해군 때의 술사 이의신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이 왜 이렇게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당파싸움도 심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가, 그건 바로 수도인 한양 땅에 기운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로 보면 지금의 경기도 파주 지역에 해당하는 교화 지역으로 천도해야 이 나라의 운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썼는데요. 이게 광해군에게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천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시기쯤 되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술사들의 마케팅이 성공하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술사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았습니다. 바로 국가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었죠. 이 반란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비하면 리스크는 훨씬 크지만 접근은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얽히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문 확률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자기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수많은 역모 사건들에서는 이런 민간 술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1년에 이 제주도에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전개가 나왔습니다. 육지에서는 까치가 서로 싸우고 싸운 개구리는 서로 대가리를 자른다. 이것은 변란이 일어날 전개다. 이런 전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만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겠죠. 그리고 1628년의 송광유 사건에서는 이 민안이라고 하는 점쟁이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가서 점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하루에 한 사람씩 목욕 재개를 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전개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1632년에 유응형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응형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후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맹인 점쟁이를 만나서 내가 지금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점을 쳐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번 점을 쳐봐요. 첫 번째 가서 올해 구분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놀랄 일이 있겠다. 그럼 나라가 망하겠냐? 물어보니까 아니 망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가요. 그래서 또 점을 치니까 옥과 같이 흠이 없다. 나라 절대 안 망한다라고 전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 순 엉터리다. 어떻게 너 입에는 정말 복이 없구나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역모를 한다면은 이 경기도 광주에 가면 여기가 옛날 도읍이 있던 땅이니까 잘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백제 온조가 여기에 도읍으로 했다가 승려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여로 옮긴 거 보니까 이것은 덕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엉망진창이죠. 온조 시대 때 불교 들어오지도 않았고 부여로 옮기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전개를 내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마침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12월 금음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가지고 나가서 이제 군사를 모으려고 한다. 이것도 좀 쳐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점쟁이가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보검이 상자에 감추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맹인 점쟁이가 결국 관에 신고를 해서 유흥령이 체포되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28년에 또 이제 영조 임금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점을 치는데요. 뭐 이를테면 육임점이라고 하는 점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척점, 육 같은 거 던져가지고 점 치는 것도 쳐서 이 반란이 성공할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주팔자를 보는 게 반란에 개입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1628년의 유효립 사건에서는 당시 인조를 몰아내고 왕족인 이 인성군을 추대하려고 인성군의 사주를 봤어요. 그런데 인성군의 사주를 봤더니 이게 임금에게 맞지 않는다. 왕이 되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씨 왕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왕조의 주인으로 진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1697년의 이영창 사건에서는 그 진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사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년, 무진월, 기사일, 무진시라고 하는 팔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이 났던 거예요. 야, 이러면은 이 뱀사자가 들어가고 이 용을 가리키는 진자가 들어가니까 뱀이 용으로 변하는 격이 들어있다. 옛날에 저 명나라 숭정왕제가 사주에 요게 하나만 있었는데도 천자가 됐는데 이게 두 개나 있으니까 무조건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 비기에 나오는 진사년의 성인이 나오고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서의 구조를 이 사주와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현재의 임금의 사주를 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1631년의 정한 사건에서는 이 임금의 팔자를 구해가지고 그걸 해석해봐서 이게 거사가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를 점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1733년에는 뭐 왕만이 아니라 뭐 중전, 왕비죠, 대군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어떻게 알아와가지고 이게 역모가 성공할 것인지를 점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상도 여전히 중요했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1601년에 저 제주도에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던 기룬절은 자기가 어릴 때 그 중국 사람이 상을 보더니 야, 너 머리에 뿔이 2개가 있다. 요거를 천일각 혹은 풍륜각이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참여자들을 선동한 거죠. 그리고 1628년의 송광유 사건에서도 임금의 상에는 3종류의 귀한 게 있으면 된다. 귀한 상이 3개가 있으면은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1631년에 이 정한 사건에도 이제 정치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왕의 후보자로 추대가 됐었는데요. 이 사람은 2 어깨에 해와 달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둘 다 사막인데요.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자줏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될 수 있는 상이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성지도라고 하는 술사가 정한 사건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구렛나루가 굉장히 길었대요. 그런데 이 상을 볼 때 구렛나루가 길면은 재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구렛나루가 더 길어진 거예요. 내가 역모에 참여하면은 한 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1688년에 박업기라고 하는 노비가 또 이제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잡혀왔는데 이 사람도 이제 어릴 때 저 중국인 관상가를 만나가지고 뭐 가슴 앞에 2개의 혹이 있어가지고 저지 4개 있는 것 같고 입안에 검은 보조개가 있고 왼쪽 팔에 붉은 사마귀가 있어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노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손바닥에 왕자 무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으로 여겨졌습니다. 1868년에도 이 정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손바닥에 원자하고 왕자 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진인이다. 게다가 성도 정씨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몇 년 후에 이 정만식 사건에서도 이 정만식의 손바닥에 왕자 모양의 기이한 무늬가 있으니까 이 사람 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천문을 보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이 하늘에 나타나는 징후가 이런 국가나 이 역사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관에 속해 있는 술관들이 아니면은 천문을 보는 것이 이제 불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커다란 혜성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저 별 모양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모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1881년에 이 북반구 전역에서 커다란 혜성이 보이던 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역모를 일으킨 양계영 사건이라는 걸 보면은, 아, 이 혜성을 보면은 아주 넓고 크다. 그리고 이제 화는 빨리 지나가고 재앙은 작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도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다. 그만큼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또 이 시기가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많이 컸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커다란 혜성이 나타나니까, 아, 이것은 세상이 오래가지 않을 징조다. 대중화와 소중화, 조선이 함께 망할 징조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역모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직접적인 주술 정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에게 저주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1651년에 효정을 몰아내고 왕족인 숭성군을 추대하려고 하는 김자점의 역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사라고 불리는 방랑하는 술사들, 그리고 무당들을 동원해서 이 불상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어린아이의 시체, 고양이, 병아리 이런 시체를 가지고 왕의 침소에 묻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 초기죠. 1717년에도 이 홍수래라고 하는 인물이 전방이라고 하는 무녀를 끌어들여서 국왕 정조와 그의 측근이었던 홍구경을 죽이는 이 저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붉은 주사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하늘에 이렇게 화살을 쏘는 등의 저주술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귀신을 부려가지고 역모에 써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1851년의 유흥염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이 구월산, 만이산 같은 신령한 산에 들어가서 귀신 부리는 술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 병사죠. 신병을 부릴 수가 있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모를 일으키겠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특히 조선시대에 반란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모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고도로, 아주 고도로 불확실한 운명 속으로 자기를 내보내는 거죠. 성공하면 개국공신이고 실패하면 능지처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현대와 같은 대의정치 환경에서 그런 역모 상황도 아닌데 이런 주술이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대의정치 환경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이죠. 선거에 붙으면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데 아니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정치 주술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온갖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기적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기대보다는, 그런 어떤 주술적이고 뭔가 근거가 없는 기대보다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치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주술과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